미국엔 나스닥, 우리나라에 코스닥이 있다면 뉴스쇼에는 뉴스닥이 있습니다. 뉴스쇼 증권시장 뉴스닥. 오늘도 두 분의 패널 모셨습니다. 국민의힘의 전 비전전략실장 김근식 교수 그리고 박원석 전 의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부처님 오신 날이자 어린이날 네. 이중 공휴일. 하지만 두 분은 어김없이 생방송에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게 단독 인터뷰는 전화로 되는데 네. 둘이 하는 토론은 전화로 안 돼요. 게다가 오늘 댓글쇼도 있지 않아요? 우리 네, 맞아요. 끝나고 나서 네. 이러나 저러나 와주셔야 됐고 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야기거리들 참 많아요. 상한가 하한가 바로 점검하고 가죠. 김근식 교수님. 예, 제가 오늘 가져온 건 하한가인데요. 예. 대법원장까지 탄핵 중독 민주당으로 가져와 봤습니다. 대법원장까지 탄핵. 민주당 탄핵 중독이냐 하한가. 박원석 의원님. 저도 하한가인데요. 앞서 그 박민식 장관도 출연하셨던데 네. 연관된 키워드입니다. 문덕상수로 내란 빅텐트 치는 국민의힘 하한가입니다. 김문수, 한덕수, 문덕, 쌍수로 내란 빅텐트를 치겠다는 국민의힘 하한가. 두 분 다 하한가를 골라오셨는데 그 민주당 이야기는 앞에서 한민수 의원하고 길게 얘기를 예. 했기 때문에 그 이야기 그럼 논평을 먼저 듣고 국민의힘 이야기로 넘어갈까요? 한민수 의원의 설명 쭉 들으셨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런 이유로 납득할 수 없는 판결, 거대한 음모가 펼쳐지고 있는 것 같아서 탄핵 얘기까지 나올 수밖에 없다. 이런 건데요. 김근식 교수님. 만약에 대법원장 탄핵을 실제 행동으로 옮긴 자신 있으면 저는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아마 자신 없을 겁니다. 그리고 왜요? 지금 이재명 후보의 스탠스가 예. 본인은 계속 중도 확장, 음흠. 또 중도 보수를 자임하고 정책적으로 우클릭하고 그리고 대통합 행보를 계속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일단 앞서가고 있지만 가운데 중원을 차지하는 것에 굉장히 힘을 쏟고 있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대법원장 탄핵이라고 하는 카드를 꺼내 들면 지금까지 해왔던 이 중도 확장 행보라는 게 그냥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후보 하는 거 보면 본인은 말을 아끼잖아요. 예. 본인이 좀 뒤로 빠지고 예. 당이나 선대위 차원에서 나서서 강한 발언들을 막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저렇게 이야기를 하고는 있지만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까지 실제 행동에 옮길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신 전혀. 있으면 해보는데 전혀 자신이 없을 거예요. 할 테면 해봐라 하지만 그럼요. 못할 예, 것이다. 예. 왜냐하면 중도 민심을 그렇죠. 고려해야 되기 선거 때문에. 앞두고 저렇게 하는 사람들은 바보 아니면은 머저리예요. 그러니까 할 리가 없죠. 그 정도로. 말로 그러니까 조금 뭐 겁을 좀 주거나 주의를 환기하거나 분위기를 뭐 다잡는 정도지 실제 행동에 옮길 가능성은 저거 진짜 바보 아니면 할 수가 없습니다. 저거 만약 국정조사나 탄핵에 실제로 들어가게 되면 국민의힘한테 호재예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받은 것도 호재로 되지만 네. 여기에 대한 민주당의 대법원장 탄핵까지 실제로 한다? 네. 그러면 사실은 이건 정말 그 중도에 있는 많은 분들이 생각을 달리하죠. 어허. 박원석 의원님. 사실은 지난 대법원의 판결은 사법자제의 원칙을 깨고 목전에 있는 선거에 영향을 미칠 그런 어떤 난폭한 선거 개입 내지는 뭐 사법 폭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차원에서 이제 민주당 내부의 위기감도 커지고 비상식적인 일들이 계속 연이어 일어나다 보니까 이게 6월 3일 날 대법원이 아예 확정까지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의심의 연장선에서 이제 뭐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얘기까지 나오는 것 같은데 어제 어쨌든 의총에서 탄핵을 보류한 네. 것 같아요. 그건 이제 앞서 말씀하셨던 그런 정무적 판단이 작용을 했겠죠. 그런데다가 절차적으로 보더라도 이게 그 지금 파기환송심에서 설사 유죄가 확정돼도 네. 재상고에 물리적으로 걸리는 기간이 27일이라는 기간이 있습니다. 상고 기간 7일에다가 상고 유서 20일. 일각에서는 그 20일을 안 지킬 수도 있다. 이제 이런 시각도 있는데 그게 형사소송법의 의무 규정인데다가요. 또 지난번 상고 주체는 검찰이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만약 상고를 하게 되면 이번 상고 주체는 이재명 후보 쪽일 그렇죠. 거예요. 예. 근데 이 피고인의 상고 이유서도 안 보고 결정을 내린다. 이거는 대법원이 형사소송법 전면으로 위반한다는 건데 법이 모호해서 해석의 여지가 있는 부분들을 악용할 수는 있어도 적어도 수십 년 재판을 한 대법관들이 형사소송법에 명확히 의무 규정으로 있는 절차를 위반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기우가 크다고 보고 저도 뭐 탄핵까지는 안 갈 것 같아요. 이게 자칫 이제 다른 변수를 만들 수 있거든요. 그게 이제 뭐 여론에 영향을 미친다든지. 그러나 어쨌든 이 대법원 판결에 대한 문제 제기는
민주당에서 다각도로 할 거고 대신에 이제 기일 연기 신청을 하기로 했다. 아무래도 선거운동 기간 중에 기일이 잡힌 거여서 선거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서 선거 뒤로 미뤄달라. 이런 논리일 것 같은데 우선 그걸 좀 지켜보고 나서 다음 스텝을 판단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법 폭거라는 데 대해서 박원석 의원은 지금 동의한다 얘기를 하셨는데 네. 김우식 교수님은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이 사법 폭거라고 하려면 이중 잣대를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일한 잣대와 동일한 판단의 기준을 가져야지. 봐봐요. 이것만 있었습니까? 요 비슷한 지금 대선 기간에 네. 이재명 대표 2심에서 무죄 나왔을 때는 그러면 그 사법 폭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똑같은 기준에 똑같은 잣대를 써야 한다는 거지. 또 하나 마찬가지.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했잖아요. 그 네. 사법 폭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신들한테 유리한 것 잘했다고 하고 자신들한테 불리하면 사법 폭거다, 쿠데타다. 이러니 국민들이 고개를 돌릴 수밖에 없죠. 저는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를 지키려는 그 노력은 가상하겠네. 내가 충분히 이해하겠으나 국민들을 봤을 때는 동일한 기준에 동일한 잣대로 이야기를 해야지 이중 잣대를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윤석열 파면시킨 헌법재판소는 그러면 뭐 사법폭거라고 누가 주장을 합니까? 그냥 다 받아들였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동일한 기준, 동일한 그 잣대라고 얘기하기가 어렵고요. 헌법재판소는 적어도 굉장한 신중함을 기했습니다. 왜 헌재가 이렇게 빨리 결정을 안 내리냐라는 그런 비판이 쏟아질 만큼 그래서 이제 만장일치의 결론을 이끌어냈고 그에 대해서 탄핵을 찬성했던 측도 반대한 측도 별다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우리 민주주의 관점에 소의 관점에서 헌정소 관점에서 결정문을 만들어냈어요. 근데 지금 36일 만에 결정을 내린 거거든요. 네. 전원 합의체에 올라간 지 9일 만에. 민주주의는요. 절차주의입니다. 절차의 정당성이 없으면 그 내용이 무엇이든 간에 어쨌든 문제 제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 아무리 633 원칙이 중요하다 하더라도 그 633 원칙에 근거할 때도 2달 전에 지금 저렇게 최종 법원이 저런 판결을 선거 바로 코앞에 두고 내릴 필요가 있는가. 그러니까 사법자재의 원칙이라는 거는 우리 국민주권의 원리를 존중해서 국민주권에 영향을 미치거나 삼권분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판결을 최대한 자제하는 겁니다. 민주주의는 선거를 통해서 작동하는 시스템이고 선거가 민주주의의 본령이에요. 다른 조건이 다 있어도 선거가 없으면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근데 그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고 한 게 저게 어떻게 정치적 판결이 아니고 사법폭거가 아니겠어요. 더 자제했어야 된다 그 말씀이시고요. 근데요. 그건 지금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이 나오니까 저런 해석을 하는 거지. 만약 무죄를 확정했어 봐요. 그러면 그건 대선 전에 국민들로 하여금 혼란을 피하기 위해서 사법부가 잘한 거라고 했을 거예요 아마. 민주당이? 그러니까 그건 결과를 보고 나서 지금 사후적으로 때려 맞추는 논리지. 그때 다들 이재명 후보도 저도 그랬잖아요. 아마 무죄로 나올 거다. 왜? 법원이 선거를 앞두고 국민적인 관심과 혼란이 있을지 모르니 법원이 판결로서 말을 해도 정리를 깔끔히 해주자는 의도니까 그거 다 박수 쳤던 거잖아요. 털어주려고 하는 거다라고 할 때는 왜 그럼 그때는 문제 제기 안 하고 근데 막상 이러냐? 까보니 유죄 취지가 나오니까 이게 뭐냐라고 하면 안 되죠.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갑론을박이 좀 이어질 것 같고 어쨌든 민주당은 탄핵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은 보류하는 것으로 이렇게 결론이 났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국민의힘 이야기가 할 게 훨씬 더 좀 많은 상황이긴 해요. 일단 주말 사이에 벌어진 일 한 번만 더 정리하자면 최종 후보는 김문수 후보가 됐습니다. 한동훈 후보 졌습니다. 네. 요건 짧게 왜 졌다고 보세요? 김무식 교수님. 제가 부족해서 졌습니다. 또 이렇게 나오시면은 또 예, 뭐 열심히 하고 상승 추세가 있었고 분위기가 좀 잡혔습니다만 시간이 너무 부족했어요 일단. 그러니까 이게 대통령 탄핵 이후에 생긴 이 보궐선거 대통령 선거이기 때문에 경선 기간이 너무 짧고요. 보통 경선 기간이 몇 달 하는 거거든요. 그 바람이 일어나는 건데 딱 3주 안에 경선을 다 치르니까 바람 자체가 일어나기에는 너무 부족한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했고요. 두 번째로 이제 저희들이 반성적인 고찰을 좀 해보면 그 한동훈 후보가 이재명과 맞서 싸울 수 있는 가장 적격한 또 자격이 있고 또 경쟁적인 후보라는 건 다 당원들도 생각했습니다만 탄핵 찬성이라고 하는 당원들의 이 정서적 거부감 이걸 해소시키기에는 시간이 너무 짧았고 토론 과정이나 그러니까 홍준표 후보랑 또 김문수 후보랑 토론을 많이 했잖아요. TV 토론에서 한동훈 후보가 다소 좀 공세적인. 그게 마이너스가 됐다고 보세요? 왜냐하면 당원들이 마음을 열기에는 시간이 좀 부족했고 그게 오히려 더 당원들에게 조금 더 거부감을 주는 효과가 있지 않았을까. 자체 분석은 그래요? 예.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애티튜드에 관한 것들이 특히 이제 굉장히 보수적인 영남권의 당원들한테는 예. 조금 더 정서적으로 좀 악영향이 있었던 것 같고 마지막으로는 예. 한덕수 총리, 예. 한덕수 총리와의 단일화를 우리 당원들은 굉장히 많이 바라고 있었잖아요. 근데 한덕수 총리의 단일화에 대해서 우리도 물론 열려진 가능성으로 다 적극적으로 다 받아들였습니다만 그 한덕수 총리와의 단일화를 추진하는 세력들이 친윤 반탄 세력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기득권을 연명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우리는 공격을 했거든요. 네.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당원들의 묻지마 단일화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가 좀 거리감이 있었던 거죠. 거기서 전략적인 미스를 했단 말씀이신데 아까 여론조사도 보여드렸어요. 당원 대상으로 조사해 보니까 83%가 단일화 해라 쪽이었는데 한동훈 후보는 그 반대쪽의 어떤 캠페인을 하는 느낌이었기 때문에 단일화에 적극적이지 않은 걸로 비춰진 거죠. 아니 지금 김 교수님 말씀이 다 타당하고 그 패인이 됐을 거라고 보고요. 거기에 더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후보의 경쟁력이 충분했다. 다시 말해서 양자 대결에서 김문수 후보하고 비교했을 때 이재명 후보에게 훨씬 더 한동훈 후보가 경쟁력이 있었다면 전략적 선택이 됐을 겁니다. 근데 양자건 다자건 여론조사에서 그런 경쟁력을 못 보였어요. 경선 시작한 이래로 한동훈 후보가 치고 올라오는 흐름이 있었지만 예, 결정적으로 이제 김문수 후보를 압도하는 모습을 한 번도 못 보였습니다. 이제 그렇다 보니까 중간에 한덕수 단일화 변수가 나오니까 오히려 다른 전략적 선택을 국민의힘 당원 지지층이 한 거죠. 상대적으로 김문수 후보는 거기에 열려 있고 한동훈 후보가 되면 좀 진통이 따를 것 같다. 시간도 없는데 그러니까 막판에 오히려 김문수 후보 쪽으로 더 쏠린 게 아닌가. 저는 예. 당원 투표뿐만이 아니고 여론조사에서 김문수 후보가 이긴 걸 보고 그걸 느꼈어요. 막판에 쏠렸구나. 이게 이제 한덕수와의 단일화 변수가 결국 이걸 갈랐구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한덕수 후보가 여론조사 막 돌아갈 때 출마 선언하면서 언론 미디어 노출이 굉장히 컸거든요. 네. 그런 것들이 영향을 좀 줬다는 느낌을 받는데 어쨌든 경선은 끝이 났고 김문수 후보가 최종 후보가 됐습니다. 이제 한덕수 후보와의 단일화가 어떻게 될 거냐의 문제가 남았는데 주말 사이에 김문수 후보 발언의 톤이 살짝 달라졌어요. 아니, 그래서 저만 느끼는 건가요? 제가 문덕 쌍수가 아니고 예. 자칫하면 문덕 생쇼가 될 수 있다. 동상이몽이 될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제 그런데다가 저는 국민의힘의 그 단일화를 강하게 추진하는 분들이 무슨 근거로 그 단일화가 시너지가 있고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까지 어떤 데이터로도 그게 증명이 안 된 데다가 이 두 분이 윤석열 정부의 국무위원 출신이에요. 예. 큰 틀에서 보면은 어쨌든 내란 동조자들이라고 볼 수 있고 적어도 12월 3일 날 계엄이 있던 날 밤에 침묵했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본인은 몰라서 국무회에 못 갔다. 네. 갔으면 몸으로 막았을 거다. 근데 안 갔잖아요. 어쨌든 갔으면이라는 건 가정이고. 그런데다가 윤석열 탄핵에 둘 다 반대예요. 게다가 한덕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총리 시절에 그것 때문에 탄핵이 됐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임명을 지연하는 바람에 돌아와서 한 일이라고는 본인이 또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서 헌재 구성을 바꾸려고 했어요. 큰 틀에서 보면은 어쨌든 내란에 동조하고 내란 수계를 엄호하는 포지션에 서 있는 두 분이에요. 이게 내란 빅텐트예요. 근데 그 두 분을 연대해가지고 단일 후보를 만들어서 뭐 경제 민생 개헌 이런 걸로 프레임을 바뀔 거라는 기대는 제가 보면 매우 주관적이고 결국에 그걸 추진하는 세력의 진짜 목표는 당권 아니냐. 제 질문은 그러니까 단일화가 될 거냐 안 될 거냐였는데 되긴 될 것 같으세요? 저는 쉽지 않다고 보고요. 아, 단일화 자체가 쉽지 않다. 예,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동상이몽이라고. 동상이몽이어서. 그리고 된다 한들 경쟁력이 없다. 더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김 교수님. 단일화는 서로 필요로 하기 때문에 할 겁니다.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도 한덕수 총리와의 단일화를 적극적으로 강하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표를 얻었었던 거고요. 한덕수 총리는 사실은 단일화를 염두에 두고 늦게 뛰어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두 분 다 단일화에 실패하면 정치적 타격이 너무 크고 그리고 결과론적으로 단일화가 깨지잖아요. 네. 그러면 정말 제가 우리 국민의힘 소속입니다만 선거는 사실은 그냥 미리 점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릴 거예요. 그나마 단일화를 하고 단일화의 시너지 효과를 내고 빅텐트를 더 확장해서 당 바깥에 있는 다른 분들까지 다 모셔와서 정말 반명 빅텐트라도 치면은 어떻게 해볼 수 있는 상황이지만 여기서부터 1차 단일화부터 서로 간의 욕심 때문에 이해관계 때문에 깨진다? 그러면 당원들 실망도 장난이 아닐 겁니다. 그냥 대통령 후보는 갖다 바치는 거다. 지금 그 말씀을 차마 입으로 못 하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단일화가 될 이미 거다. 12월 3일 날 대통령이 계엄하면서부터 지금
지금 이런 상황이 오고 있는데 그래도 마지막까지 이재명 후보라는 위험한 인물을 집권을 막기 위해서 우리 당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본 필요 조건은 단일화까지는 해야 됩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봐야 되거든요. 근데 단일화가 깨진다? 제가 볼 때 두 분 다 정치적 뭐라고 할까요? 몰락의 길로 갈 수 있죠. 자, 되긴 된다라고 쳤을 때는 그럼 시한이 언제가 될 거냐의 문제인데 지금 우리 시한이 다 됐네요. 생방송 시한이 다 됐어요. 여기서 일단 시간이 다 된 관계로 일단 인사드리고 뒤로 유튜브로 좀 이어가야 될 것 같아요. 할 얘기가 너무 많습니다. 두 분 일단 라디오는 인사드리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라디오 생방송은 이제 꺼졌고요. 유튜브로만 좀 이어갈 텐데 마지막 속보가 제가 속보를 전하면서는 보통 진지하게 하는데 오늘은 현우시 터졌습니다. 하다 영화에 대해서도 관세 100%를 부과하겠다. 야, 트럼프 대통령. 미국이야말로 결말이 탄핵으로 갈 것 같아요. 느낌적 느낌이. 기발합니다. 진짜 그냥. 아니 왜 SNL에서 거기 트럼프가 나와요. SNL에. 네, 봤어요. 무슨 얘기하다 마음에 안 들면 뭐 토크 관세 20% 막 이런. 야. 그게 개그인 줄 알았더니 진짜 하잖아요. 진짜. 어떻게 영화에 관세를 때릴 생각을 해요. 진짜 대단한 트럼프예요 정말. 근데 저기는 2년마다 중간평가 중간선거를 하기 때문에 예. 내년에 있는 중간선거에서 내려올 거라는 이야기를 또 많이들 하더라고요. 중간선거 폭망하고 탄핵이에요. 네, 그냥 진짜. 끝나요. 야 진짜 트럼프 정말 아무 말 관세 100%막 물리고 싶어요. 진짜. 알겠습니다. 저 댓글쇼로 어차피 넘기긴 할 건데 오늘 정치 맛집 사회는 제가 보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 본방송 마무리는 제가 좀 짚고 나가야겠습니다. 왜냐하면은 네. 궁금한 게 말이죠. 김문수 한덕수 단일화 얘기하다 넘어왔는데 제가 궁금한 건 단일화를 물론 지금 박원석 의원은 단일화 자체가 안 될 거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뭐 그건 좀 일단 보완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좀 이따. 그래서 그건 일단 차치하고 단일화가 된다라고 될 수밖에 없다고 네. 보신 김근식 교수님의 근거에 주장에 바탕으로 해서 네. 한다면 시한이 언제가 되겠는가를 제가 질문 드리고 싶어요. 예, 단일화는 될 건데 지금 당 지도부나 이 단일화론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이번 주 안에 될 가능성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할 것 같아요. 제가 일단 보기 드릴게요. 네. 자, 여러분 들어보세요. 1차 시한 7일. 이날은 공보물 인쇄 발주일이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공보물 인쇄 발주하기 전엔 돼야 된다라는 게 이제 지도부 생각입니다. 7일. 2차 시한 9일. 이날은 공보물 인쇄는 이틀 정도 좀 미룰 수 있고 그래도 후보 등록 전날까지는 해야 된다. 9일. 3차 시한 11일. 이날은 잘 아시다시피 후보 등록 마지막 날이죠. 이날까지 안 되면 한덕수로 단일화가 된다고 한들 국민의힘 기호 2번을 찍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4차 시한은 무려 5월 23일. 왜 이날이냐면 5월 24일부터 투표용지 인쇄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투표용지에서 한 사람은 빠져야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5월 23일이 시한이다. 요거도 넘어가고 나면은 그럼 뭐 대선 직전까지 가는 거니까 6월 3일까지 열려 있는 상황이 돼서 1, 2, 3, 4, 5 중에 어느 날? 저는 이 5개 중에 고르라고 한다면 23일 가능성이 있다 보여요. 투표용지 인쇄 전날. 그렇죠. 왜냐하면 10일, 11일이 후보 등록인데요. 네. 그 전에 정리가 되기는 지금 현실적으로 물리적으로 시간이 너무 안 맞고 그다음에 김문수 후보 측에서도 이렇게 무작정 묻지마 단일화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자기를 뽑아준 당원들, 자기를 선택해준 국민들에 대해서 일단 원칙과 방향성을 제시한 다음에 단일화 협상을 시작해야 되는데 그리고 단일화 협상하는데 시간 걸릴 뿐만 아니라 단일화의 협상에 합의한다 하더라도 어쨌든 여론조사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럼 여론조사도 이틀은 잡아야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실제로 저는 이번 주에 합의를 해서 한 명으로 압축되는 건 저는 실제로 불가능해 보이고 그러면 후보 등록이 지나가는 거죠. 예. 지나가면 이번에 국민의힘은 김문수 후보로 이제 인쇄용지가 들어가는데 예. 그 다음에 마지막까지도 이제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한다면 그 투표용지 인쇄 전에 이제 합의를 할 수 있는데 예. 그때 간다면 기호 2번을 빼고 이제 투표용지가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 맞아요. 그때까지가 저는 마지노선이라고 보는데요. 그러면 한덕수 후보 측이 굉장히 몸이 닳죠.
23일까지 버틴다고 한다면 버틸 순 있어요. 왜냐하면 돈이 그러니까 몸이 닳는다는 게 버틸 수도 없을 수도 있고 버틴다 하더라도 몸이 닳기 때문에 조급한 건 한덕수 후보 쪽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까지 감안하면 우리 당이나 이 김문수 후보 측에서야 단일화를 할 때 항상 적극적으로 한다고는 했습니다만 단일화는 현실이고 협상이 필요하고 시간이 필요하고 원칙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 주 내에 그냥 무슨 정광석화처럼 빛의 속도로 할 수는 저는 없다고 봐요. 근데 김문수 후보가 아까 제가 여론조사도 보여드렸지만 한동훈 후보를 이긴 주요한 원인이 한덕수와의 단일화를 매끄럽게 빨리 하겠습니다. 요게 그렇죠. 통했다고 보는데 김문수 후보가 지금 묻지마 단일화는 못합니다 이러면서 23일까지 김문수 후보야말로 버틸 수 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 쪽에 명분이 없는 게 아니고요. 일단 선출된 공당의 후보고 공직선거법상 이제 후보 자격이 생겼고 당무 우선권까지 생겼어요. 명분이 네. 있죠. 그런데다가 김문수 후보 측이 원샷 그러니까 이준석 뭐 기타 등등을 다 포함한 이 단일화를 들고 나왔어요. 어제 요거 제가 배경 설명 잠깐 할게요. 네. 화면 있으면 보여드리면 참 좋은데 어제 한센인 마을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가 물었어요. 1대1 단일화가 낫습니까? 아니면은 뭐 빅텐트 원샷 단일화 생각하세요라고 물었더니 김문수 후보가 이왕이면은 빅텐트에서 원샷으로 하는 게 낫죠. 아니 그것도 명분 있는 얘기예요. 틀린 얘기가 아니고. 어허,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버티면 그냥 후보 등록일은 넘기는 겁니다. 금방 넘기죠. 그렇죠. 그런데다가 후보 등록일 넘기고 가면 이제 그다음부터는 본격적인 삿발 싸움이 시작이 될 텐데 과연 한덕수 후보 측이 버틸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게 단지 이제 자금의 문제뿐만이 아니고 메시지, 행보, 뭐 정책, 전략 아무것도 준비된 게 없어요. 한덕수 후보 첫 행보부터 엄청난 실수를 하잖아요. 광주 사태라 그러고 저게 준비가 안 돼서 나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어쨌든 여론조사 결과에 편승해가지고 깃발은 들고 출마는 했는데 네. 단일화가 유일한 목표고 단일화가 최종적인 목표예요. 그리고 이제 당내 내통 세력이 어쨌든 후보직 갖다 바치겠습니다. 이래가지고 지금 서두르는 거 아니에요. 그 당 지도부도 다 전 거기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그 사실 5월 11일 전에 단일화 추진해가지고 한덕수로 후보 단일화를 한다면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은 문 닫는 겁니다. 까놓고 얘기하면은 공당이 후보 선출해놓고 그렇게 하는 게 어디 있어요. 근데 지금 그걸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러니까 사실 김문수 후보 측에서는 아니 최종 후보가 됐는데 어떻게 그런 걸 수용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 단일화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그러면 이준석 뭐 기타 등등 포함한 다자 원샷 단일화가 가능하냐 그것도 어렵죠. 아니 이준석 후보 입장을 생각해 보세요.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버티면 버틸수록 몸값이 몸값이 올라가는데 올라가는데. 왜 그래야 됩니까? 그래서 이게 복잡한 방정식이에요. 지금 국민의힘 내 친윤들이 생각하기에 당신 그 단일화 때문에 후보된 사람이니까 빨리 어쨌든 단일화에 응해가지고 결과에 승복해. 그거는 화장실 가기 전 얘기고요. 지금 화장실 다녀온 상황에서 쉽지 않습니다. 어떤 분이 그러셨지? 누가 그러셨지? 송영은 변호사가 그러셨나? 이러시더라고요 방송에서. 네. 김문수 후보한테 지금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가 달라졌다라는 말들을 언론이 많이 하는데 화장실을 들어갈 때부터 이 마음이었을 수 있다. 달라진 게 아니라 들어갈 때도 그분이 한덕수 후보한테 이걸 갖다 바칠 생각은 없었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걸 들으면서 되게 그러니까 재밌었어요. 그 마음을 표현했던 게 한동훈 후보고 그 마음을 표현하지 않고 이렇게 심중에 깊이 감춰놨던 게 정치를 오래 한 김문수 후보죠. 그렇게 보신다. 쉽지 아니 않다. 근데 김문수 후보가 이제 원샷으로 다 모여서 한꺼번에 단일화하자라는 주장을 할 수는 있는데 그건 현실적으로 그것도 불가능해요. 어떻게 3명, 4명을 같이 단일화를 하겠어요. 아하. 우리나라 정치사에 그런 적은 없습니다. 당내 경선을 하면 모를까. 1대1 단일화를 하는 것이지 그리고 네. 순차적으로 하는 것이지 한 명 다 4명 다 모여라 4명 다 모여가지고 단일화해서 그중에 제일 여론조사 높은 사람 뽑자 그런 단일화는 없습니다. 자, 제가 이제 댓글쇼로 넘겨야 되기 때문에 마지막 질문은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이제 앞으로의 선거 과정, 오늘이 며칠이에요? 오늘이 5월 5일이죠. 한 달 남았는데 한 달 동안 두 분이 생각하시기에 이 부분에 집중해라 하는 관전 포인트를 한 개씩만 짚어주시고요. 넘기겠습니다. 김 교수님, 이 관전 포인트다. 저는 단일화가 김문수로 되느냐 한덕수로 되느냐가 저는 가장 큰 관전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뭔가요? 김문수 후보로 되면 이른바 이제 김문수 후보의 과거 행적 그리고 김문수 후보의 이미지 이런 것들 때문에 중도층의 소구력이 좀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한덕수 후보로 단일화가 되잖아요. 네. 그럼 제가 주위 사람들 말 들어보면 네. 한덕수가 가진 장점 뭐냐면 제발 그만 좀 싸웁시다예요. 그러니까
이재명과 윤석열 지긋지긋하잖아요. 그리고 이재명과 김문수 이것도 비슷한 게임이에요. 윤 어게인 아닙니까? 어허. 근데 한덕수면 많은 중도층에 있는 분들이 그래 이제 좀 그만 좀 싸울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한덕수 후보가 처음 나왔을 때 출마 전에 첫 번째가 정쟁을 그만 둡시다거든요. 이 정쟁 때문에 경제가 망가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통합이고 그렇기 때문에 협치고 그래서 저는 한덕수로 단일화가 된다고 한다면 이 마지막까지 뚜껑은 열어봐야 되는 대선이 될 것이다 생각합니다. 여론조사 한번 보여주세요. 이 여론조사. 예. 이게 아마 오늘 아침에 나온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맞습니다. 예. 4월 30일부터 5월 2일까지 돌렸으니까 가장 최근 판인데 가상 3자 대결을 리얼미터가 돌렸대요. 그랬더니 이재명, 김문수, 이준석으로 돌렸을 때 46.6대 27.8대 7.5가 나왔고 이재명, 한덕수, 이준석으로 돌리니까 46.5대 34.3대 5.9인데 MBS 조사도 거의 좀 비슷해요. 패턴이. 예. 그래서 뭐 산술적으로 김문수 플러스 이준석, 한덕수 플러스 이준석 했을 때 이게 수치가 그냥 딱 더한 수치로 떨어진다라고 뭐 그렇게 보긴 어렵지만 그냥 더했을 때는 한덕수, 이준석을 더하니까 이거 더하기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돼요 이게? 40이 넘죠. 40.2가 나오네. 46.5 대 40.2. 김문수, 이준석으로 더하니까 어떻게 돼 또 35.3. 그렇죠. 35.3 대 46.6 이렇게 나오는. 그러니까 지금 김 교수님은 단일화가 한덕수로 되느냐 아니냐가 관전 포인트다. 단일화 자체가 아니라 단일화가 누구로 되느냐가 누구로 관전 되느냐 포인트죠. 관전 포인트다. 그러니까 뭐 자, 저걸로 봤을 때 그 단일화가 정말 빅텐트가 다 이루어지면 해볼 만한 대선 아니냐 이제 이런 기대를 국민의힘이나 보수층에서 가질 수는 있는데 그래도 제가 보기에는 뭐 쉽지 않은 선거라고 보고 뭐 김문수 후보로 단일화가 된다. 그러면 아까 이제 김근식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아마 뭐 2007년에 버금가는 그런 표차가 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이제 한덕수 후보로 설사 단일화가 된다 하더라도 이번 대선의 기본 프레임이 바뀌지 않는다. 한덕수는 거기에 너무 치명적인 약점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렵다고 보고요. 이제 그런데다가 이분이 실수를 굉장히 많이 할 겁니다. 이 선거가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특히 이제 반기문 총장 때 케이스랑 비슷하다고 토론 그러죠? 같은 이제 장에 들어가면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보기에는 뭐 큰 변수가 안 될 거라고 보고 저 단일화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그 후보까지 포함한 3자 단일화는 더더욱 쉽지 않다 말씀을 드리고 결국 이제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 쪽이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는데 저는 지금 이 대법원의 그 이 파기환송으로 인해서 사법 리스크 위기감이 커졌는데 그에 대해서 경계심을 늦추지 말되 지나치게 오버하면 안 된다. 민주당이 오버하면 안 된다. 네. 그게 관전 포인트다. 그래서 거기서 뭔가 이게 좀 그 변수를 만들면 안 된다. 그래서 경계하되 정무적으로 오버하면 안 된다. 그 선을 잘 지켜야 되고요. 이재명 후보의 선거운동 이미 들어갔잖아요. 본인은 한 발 앞서가지고 네네. 지역 순회하면서 그 방식은 지금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 페이스를 유지하면서 거기 더해서 이제 비전 정책 발표를 촘촘히 해나가면 될 것 같다. 알겠습니다. 두 분과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 여러분 할 얘기 많고 궁금하신 거 많죠? 네 분의 패널과 함께 김강희 기자 진행으로 댓글쇼 정치 맛집 이어집니다. 정치 맛집 문 열리면 댓글쇼 문 열리면 얼른들 들어오세요. 저는 좀 먼저 나가서 빵 좀 먹겠습니다. 맛있게 드십시오. 죄송합니다. 여러분.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 같이 인사할까요? 네, 고맙습니다. 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1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